열망. 모든 성공의 출발점.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진정으로 안다면 그것을 얻기 위한 여정에서 한참 앞서 나간 셈이다. 에드윈 반지가 50여 년 전 뉴저지주의 이스트 오렌지의 화물열차에서 내렸을 때의 모습은 뜨내기와 다를 게 없었다. 그러나 그의 생각만큼은 제왕과도 같았다. 에디슨 연구소로 향하는 동안 그의 마음은 분주했다. 에디슨 앞에 당당히 선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으며 위대한 발명가와 동업자가 되고 싶다는 일생일대의 열망을 성취할 기회를 달라고 에디슨에게 이야기하는 자신의 목소리가 귓전을 울렸다. 반지의 열망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었으며 소망 또한 아니었다. 그것은 뜨겁게 고동치는 열망이었다. 그의 열망은 확고부동했다. 그로부터 수년이 흐른 후 에드윈 반지는 처음 에디슨을 만났던 사무실에서 다시 그를 대면하게 되었다. 바로 그의 열망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였다. 그는 에디슨과 사업 계약을 맺었다. 그의 인생을 지배하던 꿈이 마침내 실현된 것이다. 반지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여 에너지와 의지와 노력 등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사실 그가 고대하던 기회가 오기까진 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그를 제외한 모든 사람의 눈에 그는 그저 거대한 에디슨 조직의 일부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는 처음 그곳에 일하러 갔던 날부터 자신이 에디슨의 사업 동반자라는 생각을 마음속에서 한순간도 놓지 않고 있었다. 반지의 성공 스토리는 확고한 열망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분명한 실예라 하겠다. 반지는 다른 무엇보다도 오로지 에디슨의 동업자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목표를 성취했다. 그는 우선 그러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그의 뒤에 버티고 있는 모든 다리를 불태워버렸다. 오직 자신의 열망만을 움켜쥐었던 것이다. 그 열망이 인생을 지배하는 집념이 되어 마침내 현실이 될 때까지. 이스트 오렌지로 향할 때 그는 에디슨에게 잘 말해서 일자리나 하나 달라고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에디슨을 만나 그와 통업하기 위해 왔다는 걸 알려줘야지 라고 다짐했다. 만일 에디슨 연구소에서 원하는 걸 얻지 못할 경우 다른 기회라도 놓치지 않게 눈치를 잘 살펴야지 하는 마음은 먹지 않았다. 내가 이 세상에서 바라는 건 오직 토머스 에디슨과 동업을 하는 것 한 가지뿐이야. 내 뒤에 있는 모든 다리들은 태워버리고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내 능력에 모든 미래를 걸겠어 라고 다짐했다. 그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뒤로 물러설 탈출구를 남겨두지 않았다. 그에게는 승리 아니면 파멸만이 있을 뿐이었다. 반지의 성공 비결은 그것이 전부였다. 퇴로를 남겨두지 말라. 먼 옛날 어느 위대한 장수가 전쟁터에서 승리를 결정짓는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에 처했다. 그의 군대는 훨씬 수가 많은 적군과 전투를 앞두고 있었다. 장수는 병사들을 배에 나누어 태우고 적국의 땅으로 향했다. 육지에 도착하자 그는 병사들과 장비를 모두 내리게 한 뒤 배를 태워버리라고 명했다. 그리고
공격을 개시하기 전에 병사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 저 배들이 불타 연기로 사라지는 걸 보라. 우리가 이기기 전에는 이 해안을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다. 우리에게는 이제 다른 수가 없다. 이기거나 전멸하는 길뿐이다. 그의 군대는 승리를 거두었다. 무슨 일이든 승리를 원한다면 자신의 배를 태우고 퇴로를 모두 끊어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오직 그렇게 할 때만 승리를 향한 뜨거운 열망을 마음속에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 핵심 요소다. 시카고 대화재가 발생한 다음 날 아침, 한 무리의 상인들이 스테이트 스트리트에 무리지어 서 있었다. 그들은 잿더미로 변한 자신의 점포에서 아직도 연기가 피어오르는 광경을 보며 이 폐허를 재건할 것인지 아니면 시카고를 떠나 더 유망한 지역에서 새 출발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카고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곳에 남아 잿더미를 재건하기로 결심한 단 한 사람은 자기 점포 자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여러분, 바로 저 자리에 나는 세계 최대의 상점을 지을 것입니다. 몇 번이고 불길이 쓰러뜨리고 지나가도 말입니다. 1871년도에 있었던 일이다. 그의 말대로 상가가 정말 세워졌고 뜨거운 열망의 위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증명이라도 하듯 마셜 필즈 백화점은 지금도 웅장한 위용을 뽐내고 있다. 마셜 필드도 다른 상인들처럼 쉬운 길을 택할 수 있었다. 상황이 고달프고 미래가 암담해 보일 때 가던 길을 멈추고 좀 더 쉬워 보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마셜 필드와 다른 상인들의 차이점을 눈여겨보라. 이것이야말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을 구별짓는 차이다. 돈의 가치를 알 만한 나이에 도달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돈을 원할 것이다. 그러나 원하는 것만으로는 부를 얻지 못한다. 마음 속으로부터 부자가 되고 싶다고 간절히 염원하고 부를 획득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마련하며 실패에 무릎 꿇지 않는 불굴의 끈기로 그 계획들을 밀고 나갈 때 부는 성취된다. 나폴레온 힐은 다른 저서에서 열망을 목표와 명확성이라는 용어로 바꿔 사용하기도 했다. 나폴레온 힐 재단에서 출간한 믿고 성취하라 라는 책의 한 구절을 아래에 소개한다. 열망 또는 목표의 명확성이 목표 설정보다 더욱 중요하다. 간단히 말해 열망이란 인생 전체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안내하는 지도와 같으며 목표는 그 중간에 놓인 내부적인 단계를 의미한다. 인생에서 열망 또는 목표의 명확성을 소유한다는 건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다. 당신의 모든 자원을 투자하여 목표로 삼은 일을 더 잘 해내게 되고 그럴수록 당신은 기회에 더 민감해지고 더 기민하게 결단을 내리게 된다. 당신의 모든 행동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이 행동이 내 열망과 최종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까? 그렇지 않을까? 당신의 목표는 어느덧 당신의 삶이 될 것이다. 그것이 당신의 마음, 즉 의식과 잠재의식을 모두 지배하게 될 것이다. 열망을 황금으로 변화시키는 6단계 원칙. 부에 대한 열망을
그에 상응하는 부로 전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명확하고도 실제적인 6단계로 이루어진다. 1. 마음속에 당신이 원하는 돈의 정확한 액수를 결정한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액수를 명확히 하라.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여기에는 심리적인 근거가 있다. 2. 원하는 돈을 얻기 위해 무엇을 투자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세상엔 공짜란 없다. 3. 당신이 열망하는 돈을 손에 넣고자 하는 명확한 날짜를 정하라. 4. 준비가 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당신의 열망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즉각 행동에 옮긴다. 5. 당신이 손에 넣고 싶은 돈의 액수가 얼마인지, 언제 그 돈을 손에 넣고자 하는지, 무엇을 제공하고서 그 돈을 얻을 것인지, 열망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어떤 행동 계획을 세울 것인지 등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글로 작성한다. 6. 이렇게 작성한 선언문을 하루 2번씩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뒤 큰 소리로 읽는다. 동시에 자신이 이미 그 돈을 소유한 것처럼 눈앞에 그려보고 느끼고 믿는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6단계의 지침을 성실하게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6번째 단계를 엄격히 실천하라. 돈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눈앞에 그려본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대목에서 뜨거운 열망이 필요하다. 당신이 진실로 돈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품고 있으며 나아가 그 열망이 일종의 염원이 될 정도라면 그 돈을 반드시 획득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쯤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부를 원하고 그것을 획득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인간 정신의 근본 원리에 대한 지식이 없는 초보자들에게는 위에서 언급한 지침이 여전히 현실성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런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 6단계 원칙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 중 하나인 앤드루 카네기가 나에게 직접 전해준 것임을 말해둔다. 카네기는 철강 공장의 평범한 노동자로 출발했지만 이 원칙을 활용하여 1억 달러 이상의 재산가가 되었다. 오늘날로 따지면 200억 달러에 달하는 재산이다. 유명한 발명가이자 성공한 사업가인 토머스 에디슨 또한 이 6단계 원칙을 꼼꼼하게 검토한 뒤 이것이 단지 돈을 모으는 데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목표 달성에도 필수적인 방법이라고 인정했다는 사실을 덧붙인다. 나폴레온 힐이 이러한 주장을 펼친 이후 뇌 심리학과 정신분석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동기에 대해 한층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현대의 자기개발 전문가들이 활용하는 방법 또한 본질적으로 힐의 제안과 동일하다. 실제로 연구 조사 결과 힐이 조언한 내용이 심리학적으로 그 근거가 타당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종이에 옮겨 적는 실제적인 행동을 취하고 몇 번씩 소리내어 선포하는 데에는 확실한 심리학적 근거가 있다. 이런 기법은 해당 분야의 현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폭넓게 수용되고 있다. 즉, 자기 암시와 자기 최면이라는 심리학적 개념에서도
이와 유사한 원리를 기본으로 삼는다. 이 개념들은 5장 자기 암시와 13장 잠재의식에서 더 깊이 있게 다룰 것이다. 당신이 장차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미 이룬 것처럼 상상하라 라는 힐의 가르침 또한 창조적 시각화라는 현대 심리학의 특정 기법과 일맥상통한다. 4장 신념과 5장 자기 암시 편에서 이 방법을 다시 살펴볼 것이다. 논의를 계속 진행하기 전에 제시한 지침을 그대로 따르라는 힐의 충고를 강조하고 싶다. 아마도 많은 독자들이 그의 지침을 그저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면서 충분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힐이 게시한 6단계 원칙을 읽으면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래, 어떤 사람들은 글로 적을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난 어린애가 아니야. 무슨 소린지 알겠다고. 혹은 좀 둔한 사람들한테는 큰 소리로 읽는 방법이 도움이 될 테지. 하지만 나는 이미 요점을 확실히 이해했는걸?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사람들 대다수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 사람들은 자신이 아주 영리하다거나 똑똑해서 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을까?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다. 만약 나폴레온 힐이 목표를 쓰고 말하는 실제 행위가 중요하다고 믿었다면, 그리고 많은 심리학자들과 자기개발 전문가들이 힐의 말에 동의했다면, 그 단순한 충고를 따르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그대로 실행하라. 각 단계를 실천할 땐 고된 육체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대단한 교육 수준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단지 요행이나 운수로 돈을 벌 수는 없다는 점을 이해할 만큼의 상상력만 있으면 된다. 만약 당신이 무기력하여 돈에 대한 열망이 없고 실제로 돈을 벌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결국 엄청난 부는 소유하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지금 깨닫는 편이 좋을 것이다. 원대한 꿈의 힘. 부를 향한 경주에 나선 지금 당신은 다음과 같은 진리에서 용기를 얻어야 한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작업 방식,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발명, 새로운 방법과 스타일과 형태 등을 부단히 요구한다. 이처럼 더 나은 것, 더 새로운 것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여 성공하려면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즉,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바로 알아야 하며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당신이 진정으로 부를 원한다면 세계적인 지도자들은 기회라는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는 힘을 도구로 삼았으며 실질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기회를 재료로 하여 도시와 마천루, 공장, 교통시설, 오락산업, 그 밖에 삶을 더 편하고 빠르고 좋고 즐겁게 만드는 모든 형태의 편의시설을 만들었다. 부를 성취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때 어느 누구도 당신의 꿈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라. 변화하는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두려면 위대한 개척자 정신을 가져야만 한다. 개척자들의 꿈은 이 세계의 문명을 더 가치 있게 만들었으며 미국의 생명력 또한 그런 개척자 정신, 즉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여 경쟁에 뛰어들 기회로 삼는 정신에서 나온다. 무엇인가가 되고 싶다, 무엇인가 해내고 싶다 라는 뜨거운 열망이야말로 꿈꾸는 이들의 출발점이다. 꿈이란 무관심이나 게으름 또는 뜨뜻미지근한 소망에서 탄생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의 꿈이 옳고 그것을 믿는다면 계속 추진하라. 또한 일시적인 패배에 봉착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신경 쓰지 말라. 그들은 모든 실패가 그에 상응하는 성공의 씨앗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이다. 마르코니는 전선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꿈꾸었다. 그가 허공을 가로질러 통신할 수 있는 원리를 발견했다고 했을 때 친구들이 그를 감금시키고 심지어 정신병원에 데리고 가 정신감정까지 받게 했다니 재미있지 않은가? 그의 꿈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라디오, 그리고 텔레비전, 휴대전화, 통신위성 등 기타 무선 통신 장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현대의 몽상가들은 한결 나은 대접을 받는다. 현대 세계는 과거 몽상가들이 상상조차 못했던 기회들로 넘쳐난다. 지금까지의 이야기에 의심이 든다면 혹시 최근에 실패를 경험하고서 의기소침해 있다면 당신은 지금 그 실패를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만드는 법을 막 배우려는 단계에 있는 셈이다. 인생에서 성공한 많은 이들이 불행한 출발을 했으며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숱한 난관을 겪었다는 점을 기억하라. 성공하는 사람의 인생에서 전환점은 대부분 위기의 순간에 찾아온다. 그들은 이런 위기를 통해 또 다른 자아를 만난다. 나폴레온 힐은 이 책에서 또 다른 자아라는 개념에 관해 따로 설명해 놓지 않았다. 아래 내용은 그가 훗날 다른 저서에서 인용한 대목이다. 당신이 입은 손실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기울일수록 자꾸 잃은 것만 생각하게 된다. 그런 생각을 그만두고 그 경험에서 이득을 얻겠다고 결심해라. 그 무엇이 당신을 가로막고 있든지 간에 당신에게는 장애와 패배라는 것을 모르는 일면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또 다른 당신과 우정을 쌓고 무슨 일을 하든 당신과 동일한 목표를 공유한 동반자가 되도록 하라. 타인을 설득할 때 사용하는 모든 원리와 조언을 당신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훨씬 유익할 것이다. 시드니 포터는 엄청난 불운을 만난 직후 자신의 두뇌 속에 잠들어 있던 천재와 대면했다.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에 또 다른 자아를 만난 것이다. 그는 감방에 수감된 동안 오헨리라는 필명으로 단편 소설을 써서 여러 잡지사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상상력을 활용함으로써 비참한 범죄자이자 낙오자 대신에 훌륭한 작가가 된 것이다. 출간 무렵 그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가가 되어 있었다. 보다 최근의 사례로서 또 다른 감옥에서 또 다른 작가가 그의 또 다른 자아를 만나 컨트리 음악계의 가장 재능 있는 작사가 겸 스타로 성공한 이야기가 있다. 어린 시절 멀 해거드 가족은 캘리포니아주 베이커즈 필드에서 화차를 개조한 초라한 집에 살았다. 9살 때 아버지가 사망하자
그는 수시로 소년원을 들락거리기 시작했다. 16세 때 학교를 그만둔 후 4년 동안 그가 세상에 남긴 흔적이라고는 차량 절취, 절도, 수표 위조 등의 전과 기록뿐이었으며 20세 때는 산 쿠엔틴 교도소에서 고치덩이 죄수로 악명을 날렸다. 바로 그때 그는 또 다른 자아를 만났다. 가수 조니 캐쉬가 재수자들을 위해 감옥에서 벌인 공연에 감명을 받은 후 사형수들과 대화를 나누고 독방에 수감되는 경험을 거치면서 해거드는 자신에게 또 다른 자아가 내재하며 그 존재가 음악을 통해 무언가 말하고자 한다는 걸 깨달았다. 독방을 나온 후 그는 교도소에서 가장 힘든 일을 자청해서 맡고 교도소 내 야간 학교에 다니며 2년 6개월 후 가석방 자격을 얻었다. 베이커즈 필드로 돌아간 그는 낮에는 수로 건설 일을 하고 밤에는 작곡 연습을 하면서 공연 실력을 닦았다. 그는 3년 만에 레코드 녹음 계약을 체결했으며 5년 만에 팝송 순위 10위권에 진입한 후 현대의 컨트리 음악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사람이 되었다. 토머스 에디슨은 전기를 이용하는 전등을 꿈꾸었다. 그는 있는 그 자리에서 그 꿈을 행동에 옮겼으며 10,000번 이상 실패를 거듭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 잠자던 천재적 재능을 발견할 때까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헨리 포드는 가난하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말이 필요 없는 이동수단을 꿈꿨다. 그는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당장 손에 있는 수단을 가지고서 일에 착수했다. 현재 그의 꿈은 실현되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다. 그는 역사상 누구보다도 많은 자동차를 만들었다. 두려움 없이 자신의 꿈을 밀고 나갔기 때문이다. 딘 카멘은 아주 이른 시기에 자신의 또 다른 자아를 알았다. 10대 시절에 자기 회사를 세워 자동화된 음향 및 조명 제어 시스템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었다. 그는 고등학생 신분으로 타임스퀘어 광장의 이브볼에서 이브볼, 즉 제야에 사용하는 불이 밝혀진 공으로 이 공이 내려오면 새해를 향한 카운트다운을 시작한다. 그 이브볼 자동화 계약을 따냈고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도 연구에 바빠 졸업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때 탄생한 발명품이 자칭 자동 주사기라는 것으로 착용 가능한 최초의 약물 주사 펌프였는데 의학계에서 획기적인 사건으로 높이 평가를 받았다. 그 밖에도 그는 혁신적인 신장 투석기, 당뇨병 환자용 인슐린 펌프, 심장병 환자를 위한 개선된 스텐트, 즉 혈관에 삽입하는 금속망을 비롯한 여러 의학장치를 발명하여 특허를 따냈고 의료기기 분야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어느 날 카멘은 휠체어를 탄 한 남자가 도로변 연석을 올라가느라 쩔쩔매는 걸 보고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들 장치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전동 휠체어 아이봇이다. 이 혁신적인 기계는 인체의 움직임을 모방한 안정화된 회전장치 시스템과 컴퓨터를 활용함으로써 연석뿐 아니라 계단도 오르내릴 수 있고 어떤 종류의 울퉁불퉁한 표면 위에도 잘 이동할 수 있다. 아이봇의 사용자는 몸을 일으켜 서 있는 사람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데 이 모든 조작을 아이봇에 그대로 탑승한 채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해낼 수 있다. 2001년 카멘은 아이봇 기술을 토대로 1인용 이동 장비인 세그웨이를 출시하여 대중매체에 대서특필되었다.
두 개의 바퀴가 달린 스쿠터처럼 생긴 이 장비는 전후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며 운전자가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도 정지할 수 있다. 아주 민감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마치 운전자의 생각을 읽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정도다. 세그웨이는 세계를 바꿀 발명품이 될 것으로 보이며 업무용과 여행용으로 응용할 경우 새로운 모델이 개발될 가능성도 크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세그웨이는 이미 대규모 창고의 이동 수단으로 쓰이고 있으며 경찰서와 우체국에서도 시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교통경찰관과 시청이 세그웨이를 인도에서 통행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차도로 다니게 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는 동안 딘 카멘은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 연료로 대체 가능한 무공해 발전기를 개발 중인데 말 그대로 지구의 가장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출 발명품인 셈이다. 이 발전기의 정말 놀라운 점은 엔진의 열을 이용해 혁명적인 폐쇄 시스템을 창조함으로써 매 시간마다 38리터가량의 물을 식수로 정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 놀라운 발명품으로 오염된 물 때문에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는 지역에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고 동시에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딘 카멘은 실험실에만 틀어박혀 사는 학구파가 아니다. 그는 발명가이며 또한 토머스 에디슨과 같은 모험적인 기업가이자 사업가로서 발명가에 대한 사람들의 통념을 바꾸는 발명품을 만들고 판매한다. 둘 다 대학 중퇴자인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은 일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어 팔려는 꿈을 꾸었다. 두 사람은 헨리 포드와 마찬가지로 당장 보유한 수단을 이용하여 일에 뛰어들었고 잡스의 집 차고에서 최초의 애플 컴퓨터를 만들었다. 자신의 꿈을 두려움 없이 밀고 나간 것도 헨리 포드와 같았다. 그들은 시제품을 지역 소매업자에게 보여준 후 25대의 컴퓨터를 주문받았다.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잡스는 자신의 폭스바겐 자동차를 팔았고 워즈니악은 값비싼 휴렛 패커드 과학용 계산기를 팔아 $1,300를 마련했다. 그리곤 그 지역 전자제품 공급업자를 찾아가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무담보로 자금을 융자받아 애플 원 생산에 들어갔다. 그들은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산업을 새롭게 혁신했다. 1976년에 애플 원을 대당 $666에 출시하여 77만 4천 달러를 벌었고 2년 후엔 애플 2를 출시하여 3년 동안 1억 4천만 달러를 벌었다. 1980년 애플사는 주식을 상장했는데 주식 거래 첫날 시장 가치가 12억 달러였다. 워즈니악이 1981년에 회사를 떠난 후에도 잡스는 남아 1984년에 매킨토시를 개발했다. 1985년 잡스 역시 회사를 떠났지만 1998년에 다시 애플사로 복귀하여 아이맥 컴퓨터, 아이팟, 아이튠즈를 만들고 애니메이션 영화사인 픽사를 세워 휘청거리던 회사를 다시 살려냈다. 이 책에서 현대의 성공 신화를 제시할 때 편집자들은 힐의 방식을 따르고자 했다. 즉, 실존 인물을 사례로 들어 그들이 성공 원리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보여주고자 했다. 하지만 나폴레온 힐은 우리가 모방할 수 없는 특권을 누린 사람이었다. 그의 이전 세대나 이후 세대를 통틀어도 그처럼 수많은 성공 인사들을 직접 만날 기회를 누린 경우는 찾기 힘들다. 나폴레온 힐은 유명인사들의 꿈과 장애물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서 직접 들었으며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내면의 용기를 발견했는지를 배웠다. 힐은 20세기 미국 산업에 기초를 세운 수많은 발명가와 거대 기업 총수들이 과거의 인물이 된 후가 아니라 현업에 종사하며 뉴스에 오르내릴 때 만났다. 그 후 힐은 25년 이상 다음 세대를 연구하며 이들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새로운 기계를 고안하고 새로운 꿈을 꾸는 방식을 연구하고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을 배워나갔다. 그것은 힐이 그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유명인사들을 만났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성공을 거둔 실제 인물들의 사례를 기반으로 이들이 사용한 성공 철학을 비교, 대조, 분석하고 공식화할 수 있었다. 부의 비밀은 오늘날까지 모든 자기개발 저서들의 표준이 되고 있다. 이 책의 성공에 이어 사업가가 어떻게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도전에 직면했으며 현대 사업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이루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수천 권의 전기들이 출간되었고 출판업계에서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게 되었다. 현재는 이런 정보를 누구든 풍부하게 접할 수 있으며 컴퓨터 마우스만 클릭해도 현대의 위대한 기업가와 성공적인 최고 경영자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다. 그들이 말하는 진리란 이 책에서 설명하는 나폴레온 힐의 원리 하나하나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현대의 성공한 기업가들이 각기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진 몰라도 성공 이야기는 동일하다. 즉, 꿈을 꾸고 실패하고 실패로부터 교훈을 배워 결국 성공에 이르는 과정을 거친다. 헨리 포드, 토머스 에디슨, 오 헨리 등 나폴레온 힐이 인용한 인물에 이어 오늘날에는 스티브 잡스, 딘 카멘, 멀 해거드가 힐의 원리를 확실히 입증하고 있다. 무엇을 소망하는 것과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한다는 건 분명한 차이가 있다.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이라고 믿기 전에는 감히 준비가 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즉, 마음가짐 자체가 단순한 희망이나 소망이 아닌 신념이 되어야 한다. 열린 마음이야말로 이와 같은 믿음에 꼭 필요하다. 닫힌 마음으로는 신념, 용기, 믿음을 고취하지 못한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 인생에서 드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삶이 풍요롭게 피어나도록 요구하는 일은 가난과 궁핍을 받아들이는 일만큼도 힘들지 않다는 점이다. 어느 위대한 시인은 이 보편적인 진리를 다음과 같이 정확히 표현했다. 내 인생을 1페니에 흥정했더니 인생은 딱 그 이상 주지를 않네. 저녁이 되어 돈 몇 푼 헤아리며 애걸해보지만 인생은 정확한 고용인, 요구한 값만 주고 마네. 일단 삭슬 정하면 그저 그 일을 떠맡을 수밖에. 하찮은 품삯에 일하며 낙심하고 깨달았네. 인생에게 얼마를 달라고 했더라도 기꺼이 내주었을 것을. 열망은 대자연을 능가한다. 이번 장의 중요한 사례로 내가 잘 아는 아주 비범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가 태어난 지 몇 분 만에 나는 그를 처음 보았다. 그 아이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귀가 전혀 없는 상태로 태어났다. 앞으로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묻자 의사는 평생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할 수 있다고 답했다. 나는 의사의 판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럴 권리가 있었다. 나는 그 아이의 아버지였으니까.
나 역시 나름의 결정을 내렸지만 남몰래 마음 속으로만 묻어두었다. 나는 내 아들이 듣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어떻게든 방법이 있으리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내가 그 방법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랄프 왈도 에머슨의 말이 떠올랐다. 삼라만상의 섭리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준다. 우리는 이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 거기에는 우리 각자를 위한 길잡이가 있다. 겸허한 자세로 귀를 기울이면 진리의 말이 들릴 것이다. 진리의 말이라. 그것은 열망일 터였다. 나는 무엇보다도 내 아들이 귀머거리에 벙어리가 되어선 안 된다고 열망했다. 나는 이 열망에서 한치도 물러날 수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귀를 통하지 않고도 아이의 뇌에 소리를 전달할 수단과 방법을 찾고자 하는 나의 뜨거운 열망을 아이의 마음에 어떻게든 심어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아이가 나에게 협력할 만한 나이가 되는 대로 아들의 머릿속에 소리를 듣겠다는 불타는 열망을 빈틈없이 채워주어 자연히 이치에 따라 이 열망을 물리적 현실로 실현시키게 하리라.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굳게 자리를 틀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아들을 귀머거리, 벙어리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한 나와의 맹세를 매일 새록새록 다졌다. 아이가 자라면서 주변의 사물을 제법 눈여겨보기 시작하자 우리는 아이에게 미미하나마 소리를 듣는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보통 아이들이 말을 시작하는 연령이 되어도 아들은 말을 하려는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몸짓으로 보아 아이가 소리를 흐릿하게나마 들을 수 있다는 건 알 수 있었다. 내가 확인하고 싶었던 건 그게 전부였다. 흐릿하게라도 들을 수 있다면 듣는 능력을 더욱 발달시킬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러던 중에 새로운 희망을 주는 사건이 일어났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전축을 한 대에 샀는데 아이가 처음으로 그 소리를 듣고는 기뻐 어쩔 줄 몰라 했던 것이다. 기계는 곧 아이 차지가 되었다. 한 번은 전축 앞에 서서 거의 2시간 내내 레코드판 한 장을 틀고 또 틀었다. 아이는 그러는 동안 치아로 레코드판 케이스의 가장자리를 물고 있었다. 우리는 몇 년이 지날 때까지 그 행동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뼈를 통한 소리의 전도에 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었던 것이다. 아이가 전축을 독차지한 직후 나는 한 가지 사실을 새로 깨달았다. 아이의 두개골 바로 밑에 뾰족한 유양돌기에 내 입술을 대고 말하면 또렷하게 알아듣는 것이었다. 일단 내 목소리를 분명히 알아듣는다는 걸 확인한 즉시 나는 아이 마음 속에 듣고 말하고 싶어하는 열망을 심어주기 시작했다. 얼마 후 아이가 잠들기 전 침대맡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아이에게 자립성과 상상력, 무엇보다 정상적인 아이들처럼 소리를 들으려 하는 강렬한 열망을 북돋아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직접 만들기 시작했다. 그 무렵 내가 특히 강조해서 들려준 이야기가 하나 있다. 아이가 당한 고난은 손해가 아니라 큰 가치가 있는 재산이라는 생각을 심어주기 위한 이야기였다. 그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매번 새롭고 극적인 요소를 가미하곤 했다. 내가 연구한 모든 성공 원리에 따르면 역경이란 항상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가져온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솔직히 말해 내 아들의 고난이 장차 어떻게
그 아이 인생의 재산이 될 수 있을지는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6센트로 얻은 새로운 세상. 지난 날을 돌아보면 나에 대한 아들의 믿음이 엄청난 결과를 이루어낸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싶다. 아이는 내가 해주는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나는 아이에게 제 형보다 더 큰 장점이 있으며 이런 장점이 여러 가지 면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하곤 했다.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들은 귀가 없는 것을 알고 각별히 신경을 써주며 다정하게 대할 것이라고 했고 실제로도 늘 그랬다. 또 아이가 자라서 신문을 파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형보다 더 유리할 거라는 이야기도 해주었다. 실제로 큰아이는 신문 판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내 생각에 귀가 없는 장애를 입고도 그렇게 밝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신문값을 더 후하게 쳐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아들이 7살이 될 무렵 이렇게 아이의 마음속에 계속 자극을 주는 방법이 처음으로 결실을 보였다. 아이는 신문팔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해달라며 몇 달이나 졸라댔지만 아내는 허락하지 않았다. 마침내 아이는 자기 힘으로 일을 해내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오후 어른들이 집을 비운 틈을 타서 아이는 부엌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스스로 인생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먼저 이웃의 구두방에서 6센트를 빌린 뒤 그 돈으로 신문을 사서는 모두 팔았다. 그리고 이 돈으로 더 많은 신문을 사서 다시 파는 과정을 저녁 늦게까지 반복했다. 빌렸던 6센트를 돌려주고도 42센트의 순이익이 남았다. 그날 밤 우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들은 이 돈을 손에 꼭 쥔 채 잠들어 있었다. 아내는 아이의 손을 펴서 동전을 꺼내더니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아내는 아들의 첫 번째 승리 앞에 목 놓아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의 반응은 정반대였다. 나는 큰 소리로 웃었다. 아이 마음속에 자신감을 심어주려던 나의 노력이 마침내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아내는 돈을 벌겠다고 목숨 걸고 거리로 뛰쳐나간 가여운 귀머거리 소년을 떠올렸지만 나는 자기 능력을 100% 발휘한 용감하고 야심찬 꼬마 사업가를 보았다. 아이는 스스로 사업 수단을 발휘했고 성공을 거두었다. 나는 단순히 기뻤던 것이 아니라 감동을 받았다. 아이는 자신에게 평생 가지고 갈 능력이 내재돼 있음을 처음으로 확실하게 증명해 보였던 것이다. 작은 귀머거리 소녀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까지 무사히 진학했다. 선생님이 가까이에서 큰 소리로 외치다시피 말해주지 않으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수준이었지만 우리는 아이를 농아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수화도 가르치지 않았다. 나는 아들이 듣고 말할 수 있는 정상아들과 똑같이 생활하도록 하겠다고 결심했다. 학교 직원들과 열띤 논쟁을 벌이는 일도 잦았지만 우리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고교 시절에는 전기 보청기를 시험해보기도 했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대학 졸업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아들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다. 우연한 기회에 한 회사에서 시험용으로 새로운 전기 보청기를 보내준 것이다. 유사한 기구에 실망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서두르진 않았다. 미적미적 그 기계를 집어들어 머리에 대충 올려놓고 작동을 시켰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정상적인 청력을 갖고 싶어 했던 아들의 평생 열망이 마술처럼 느닷없이 실현된 것이다. 아이는 난생 처음으로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또렷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눈앞에 펼쳐진 새로운 세상에 들뜬 아이는 전화기로 달려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들의 귀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똑똑히 들려왔다. 다음 날에는 교수의 강의를 처음으로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다.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다른 사람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도 있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이다. 열망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다. 장애를 그에 상응하는 재산으로 전환시킬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기적을 일으키는 생각. 아들은 새로 발견한 소리의 세계가 주는 즐거움에 감동해 보청기 회사에 편지를 보내어 자신의 경험을 설명했다. 편지의 내용이 관계자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회사 측에서 아들을 뉴욕으로 초청했다. 아들은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을 구경했고 기술 책임자와 대화를 나누었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던 도중 아들의 뇌리에 번뜩이는 무언가가 스치고 지나갔다. 직감, 아이디어, 영감, 혹은 다른 그 무엇으로 표현하든 간에 바로 이 충동적인 생각이 아이의 장애를 자산으로 바꾸었다. 이 자산은 앞으로 다가올 인생에서 돈과 행복 양쪽 면 모두에 톡톡히 제값을 할 터였다. 대략적인 생각은 이러했다. 청력을 잃고 보청기 혜택도 입지 못한 채 살아가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그의 경험담을 들려줄 방법을 찾음으로써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아이는 한 달간 이 문제를 놓고 고민했다. 전체 보청기 제조업계의 판매 체계를 분석하고 전 세계 난청자들에게 그의 새로운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줄 방법을 모색했다. 이 작업을 마치자 자신이 발견한 내용을 바탕으로 2개년 계획서를 작성했다. 보청기 회사에 계획서를 제출하자 회사는 이 야심찬 계획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직책을 즉시 제공해 주었다. 이 일에 착수할 때만 해도 아들은 미처 상상하지 못했다.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 영원히 귀머거리 운명에서 헤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수천 명의 난청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실제적으로 덜어주는 일을 하게 되리라는 걸. 만약 우리가 앞서 소개한 방식으로 아들의 사고방식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그 역시 평생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아들의 마음에 다른 사람들처럼 듣고 말하면서 살 수 있다는 열망을 심어주었을 때 어떤 충격과 함께 기묘한 힘이 아이에게 찾아왔다. 이를 통해 우주 만물이 일종의 다리가 되어 아이의 뇌와 외부 세계 사이에 놓인 침묵의 꼴을 이어주었다. 뜨거운 열망은 자기 자신을 실질적인 대상으로 바꿀 수 있는 신비한 방법을 갖고 있다. 정상적인 청력을 소망했던 내 아들 블레어는 이제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아이가 태어났던 상태로 볼 때 만약 열망이 없었다면 한 묶음의 연필과 깡통을 들고 거리에 나설 운명이었을 것이다. 블레어가 어렸을 때 내가 아이의 마음에 심어놓은 작은 선의의 거짓말 덕분에 아이는 손상된 청력이 큰 자산이 되리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결국 그 말은 현실이 되었다. 믿음은 그리고 뜨거운 열망은 옳고 그른 모든 것을 현실화할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이 두 가지는 누구나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다. 비범한 오페라 가수 휴만 하잉크 또한 다름 아닌 열망이라는 수단으로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그 단서를 잘 보여주는 짤막한 신문 기사를 아래에 소개한다.
처음 가수 생활을 시작할 무렵 슈만 하잉크는 비엔나 궁정 오페라 단장을 찾아가 목소리를 평가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 초라한 차림새에 어리숙한 아가씨를 쓱 훑어보더니 그는 퉁명스레 말했다. 그런 얼굴에 매력도 없는데 어떻게 오페라 가수로 성공할 생각이지? 일찌감치 포기하시지. 재봉틀이나 한 대 사서 일이나 하셔. 아가씨는 절대 가수는 못 될 테니까. 나폴레온 힐이 뜨거운 열망에 관한 이 장의 지필을 마칠 즈음 유명한 오페라 가수 슈만 하잉크가 사망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힐은 그 부고문이 이 장의 주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 이 같은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단장의 장담은 오래가지 못했다. 비엔나 궁정 오페라 단장은 노래의 기법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었을지 몰라도 열망, 특히 집념에 이를 정도의 강렬한 열망이 가지는 위력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을 것이다. 만일 알았다면 천재에게 단 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않고 내쫓는 실수는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 책의 독자들은 슈만 하잉크를 잘 알지 못하겠지만 이와 유사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모든 세대, 모든 종류의 음악에도 이런 일화는 존재한다. 제 아무리 유명한 스타들도 한때는 모두 실패자였다.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서 썩 뛰어나지 못하다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할 때마다 실패보다 더 큰 열망을 키워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알게 된 것이다. 이는 뛰어나지 못하다는 소리를 들은 수많은 다른 이들이 그냥 사라진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하는 까닭은 그들의 열망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몇 년 전 직원 중 한 사람이 병에 걸렸다. 시간이 갈수록 증세가 악화되어 마침내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입원했다. 의사는 그 직원을 다시 만나기 힘들 거라고 나에게 경고했다. 그러나 그것은 의사의 판단일 뿐 환자의 생각이 아니었다. 그가 침대에 실려 수술실로 가기 직전 나에게 속삭였다. 심란해하지 마세요, 사장님. 저는 며칠 안에 퇴원할 겁니다. 담당 간호사가 동정어린 시선으로 쳐다보았지만 그는 결국 병을 이겨냈다. 치료가 끝난 후 담당 의사가 말했다. 살고자 하는 희망이 환자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만약 환자가 죽음의 가능성을 받아들였다면 결코 회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나는 신념이 뒷받침된 열망의 힘을 믿는다. 이 힘이 미천한 신분에서 출발한 사람들을 권력과 부의 지위로 끌어올리는 것을 보았고 죽음에 임박한 환자를 소생시키는 것을 보았으며 숱하게 패배한 사람에게 칠전팔기의 용기를 주는 것도 보았다. 또한 귀 없이 세상에 태어난 내 아들이 열망의 힘으로 정상적이고 행복하며 성공적인 인생을 누리게 되는 과정도 지켜보았다. 뜨거운 열망의 힘을 붙잡아 사용하는 법에 대한 답은 이 장의 서두에 제시되어 있다. 앞으로 이 책을 읽어나가면서 더 많은 해답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자연은 아주 강력하고도 기묘한 우주의 원리에 따라 강렬한 열망의 힘을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결코 인정하지 않는 그 무엇, 실패라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무엇으로 감싸 놓았다.